반갑습니다. 제3회 단국대학교 융합철학 워크숍에서 삶과 죽음, 현실과 예술의 경계에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철학과 1사학번 서찬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조 이름은 나이트 스카이라고 지었는데요. 선정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발표를 진행하면서 차차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도입부에 해당하는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작품을 해설해드린 후에 제목과 에필로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에 관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무언가에 관한 종교와 역사 그리고 과학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다른 노력들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잘 보시고 이들 간의 공통점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이집트의 미라를 준비했고요. 역사적인 영역에서는 중국의 진시황을 그려낸 초상화, 그리고 과학의 영역에서는 현재 연구 중에 있는 펠로미어라는 유전 개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알아보시겠나요? 네, 잠시만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불멸이죠. 치유. 네, 맞습니다. 바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라는 점에서 모두 공통 분모를 갖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보신 바와 같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연구와 학문의 영역에서만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예요. 진조심 차조심이라고 적혀 있네요. 모쪼록 이 노래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도 모르는 새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학문적인 영역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매시에 당장 이 미술관을 나가서도 차를 조심하는 이유가 죽기 싫은데 차에 치이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부터 분명 우리는 많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삶과 죽음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월드미터즈 인포메이션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초당 4.1명이 출생되고 초당 2명이 사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한 지 한 3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럼 벌써 360명이 태어났고 180명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벌써 한 6명은 태어난 것 같고요. 예. 이처럼 오늘 하루만도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개별자들에게 삶과 죽음은 화해할 수 없는 양극단에 서 있는 그런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또 동시에 죽음을 배척하려고 하죠. 때문에 개별자에게 죽음은 어떤 때는 부정적인 요소로 또 어떤 때는 삶을 제한하는 요소로 또 어떤 때는 악인에게 내려지는 극적인 징벌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이 단지 생명의 분리를 의미할까요? 혹은 과연 죽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만 하는 요소일까요? 저희는 그런 의문을 던지고 싶었고 그런 사유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건 저희 작품 시안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실제 작품에 대한 밑그림입니다. 시안인데 지금부터 표시해드릴 4가지 강조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는 검은 배경, 밤하늘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배경 속에 촘촘히 박혀있는 하얀 별들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별들이 모여 반짝이고 있는 조각들. 마지막은 그런 조각들이 모여 나타나는 별자리. 연결되면 말씀드릴게요. 바로 큰 곰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4가지 강조점을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전에 물음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죽음이 정말 생명의 분리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제한하는 역기능만을 갖는지에 관해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검은 배경은 밤하늘이면서 동시에 우주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공간이자 무한한 어둠인 이 우주는 다시 개별적인 존재들을 감추어버리는 어둠, 즉 죽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런 죽음의 어둠 속에서 작품 속 하얀 별들은 스스로를 불태워 빛내고 있습니다. 마치 프로젝트 마감을 하루 남긴 회사원의 야근처럼 말이죠. 이 창문 한 칸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윽고 그런 하얀 별들은 반짝이는 하나의 조각으로 뭉쳐서 더 밝게 빛납니다. 마치 수능을 일주일 앞둔 수험생들의 학교 야자 시간처럼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런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별자리를 형성합니다. 마치 지구의 야경처럼 말이죠. 근데 왜 이걸 굳이 곰으로 표현했냐면 당연히 주제가 곰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 곰의 영어식 표현인 이 베어가 명사로 쓰이느냐 동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상징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명사로 베어는 곰이죠. 이 곰은 서식하는 환경에서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지배자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고요. 반면에 동사로 쓰일 때는 낳고 견디고 참는 그런 민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인간 삶의 양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곰이라고 여겼고 큰 곰자리를 통해서 삶과 죽음, 현실과 예술의 관계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태 말씀드렸던 내용을 도식으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 앞서 대비시켰던 것들, 아까 말씀드렸었죠? 하얀 별과 야근하는 회사원, 그리고 조각들과 야자하는 학생들, 큰 곰자리와 밤의 지구,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들 사이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불태워 빛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이 죽음의 순기능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불안의 가장 큰 이유가 기약 없는 일에 대한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한 달 전쯤에 이 워크샵 PT를 맡았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중간쯤에는 속도를 조금 높이고 마지막에는 최고 속도로 하는 겁니다. 예, 마치 작은 계단처럼 하려고 했었어요. 계단 좀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웃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한 주는 그냥 시간이 지나갔고 제가 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네, 끝내주는 수정 계획본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둘째 주, 셋째 주도 그냥 지나가. 안 나오네요. 사고 났네. 네. 그리고 나서는 둘째 주, 셋째 주도 그냥 지나갔고 여전히 저는 만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2주는 일주일이 되고 그게 또 5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어보니까 당장 발표가 내일인데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밤을 새서 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네. 당연히 그 동안에 지속적인 불안에 떨고 있었고요. 혹시 저만 그랬나요? 만약에 이번 워크샵 준비가 아니었더라도 어제까지 혹은 내일부터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저도 이 워크샵이 오늘 11월 18일에 있지 않았더라면 즉 기한이 없었더라면 또 미뤘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인간은 기한이 없는 일을 끊임없이 미루고 애석하게도 그 때문에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의해 제한되고서야 비로소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이루지 않을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검은 배경이 있기에 별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말입니다.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한정 짓지만 동시에 우리를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 본 발표의 골자입니다.
이어서는 바로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 작품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100-1 혹은 100과1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통념적으로 100이라는 숫자, 즉 100세는 죽음을 의미하고 1세는 탄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작품을 통해 다루고자 했던 삶과 죽음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0-1이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100-1은 99입니다. 그렇죠? 이는 99라는 이거는 숫자인 동시에 저희 작품을 이루고 있는 모자이크 조각의 개수이기도 합니다. 제목에 대한 언급을 미리 하지 않은 이유는 이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청중들의 시선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석가모니는 견지망월 견월망지라면서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 끝을 가리키는 달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일깨움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런 것이었으니 부디 견지망월 견월망지의 마음가짐으로 금일 워크숍에 출품된 작품들을 감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활동과 관련한 간단한 첨언 몇 마디만 덧붙이고 물러나겠습니다. 작업은 저희 이런 순서로 진행했고요. 역할은 이렇게 분담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람직한 팀워크를 마쳤다는 점 심사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학적 함의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많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PPT에 다 넣지 못했어요. 조금 제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작품 보고서에 보다 소상히 기재되어 있으니 조금 더 알아보고 싶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보고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의 소스타의 지원분들은 다산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살펴서 소개와 연구하실 건가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그 보고서 안에서 누락했던 다른 설명을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다른 비교하고. 저희가 표현하고자 했던 게 검은 밤하늘이기 때문에 저희는 밤하늘을 딱 봤을 때 거기에 펼쳐진 우주에 압도당하는 거는 그 규모의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큰 거, 거대한 거. 저희는 사실 작품을 하면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더 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각수도 999조각으로 해서 제가 알렸습니다. 99조각으로. 999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진시황의 아방 부분이 원래 999칸이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가 1000칸을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의 의미로 원래 999칸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우주도 저희에게 드러나는 이 현상계로서의 우주 그래서 이런 현상계로서의 우주의 이제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안에 펼쳐지는 저희의 숫자가 저희 삶의 이제 거대함과 완전함,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크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98개인데? 만조각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는 이게 사실 원래 99조각을 딱 붙였었는데 이게 그 작품 제작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가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작품 안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99조각 저희가 기획 의도는 99조각이었고 만약에 사진 찍힐 때 저희가 처음에 한번 그 조각에 혼돈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숫자가 다 지워져서 다시 배열하고 찍었을 때 98조각이었는데 저희가 다시 원래 계획도대로 해가지고 지금 세보면 99조각일 겁니다.
98개를 해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원래 작품은 99개를 의도하고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98개 원래 작품의 의도는 99개였고, 그리고 99개가 의미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그렇게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질문이 있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삶이 제한되고 우리가 내일과 당장 떨어질 거라는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굳이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당장 내일과 분리될 수, 당장 내일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공포잖아요. 당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 주변의 친구들 이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죽음은 저희에게 가장 강렬한 공포고, 저희는 사실 그런 통념이었고, 그 통념 외에도 사실 죽음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사실 이 또한 모두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적인 기능을 한다. 삶과 죽음은 그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제 발표를 까먹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하는 신기능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죠? 죽음이 하는 순기능은 이제 우리가 무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장의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그 여행의 기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해외에 한다 그랬을 때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기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그 순간의 시간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가 제한되고 그것이 찰나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명과 죽음을 대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건 이제 제한이라는 의미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해봤는데 그럼 결국에 죽음이라는 게 인간 삶에게 그러니까 그 순간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죽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결국에 인간이 지속성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게 인간 삶이 제한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무한해지면은 지속성은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죽음이 없는 쪽이 더 순간이 소중해지지 않을까요? 만약 죽음이 없다면 순간이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날짜를 일일이 구분하고 낮과 밤을 세고, 낮과 밤을 세는 것도 사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걸 느끼는 게 일단 가장 먼저 내 몸이 느끼잖아요. 해가 갈수록 여러분도 해가 갈수록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구분 없이, 즉 노화도 없고 그리고 죽음 없이 영원히 쭉 지속되는 삶이라면 그 중에서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낮과 밤이 있으면은 그 낮과 밤이 영원히 되풀이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이제 낮과 밤이 되풀이되는 거에 날짜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단순히 30일씩 묶어서 30일씩 묶는다고 하고 40일씩 묶는다고 해도 어차피 전과 후는 다 같은데, 그래서 저는 죽음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영원은 어떻게 보면 영원이 있기 때문에 순간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순간이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듯이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20대 때 욕심내던 게 30대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5살 때 욕심내던 장난감이 지금 우리가 먹기엔 얼마나 하찮아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에 얽매여 있을 때 하지만 그 5살 순간에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어요. 세상의 절반이랑 똑같죠, 거의.
세상에 잘해준다고 해도 못 바꾸죠. 정확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에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건 순간에 몰입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 순간이 영원히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 희소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 희소성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계속 질문해서 죄송한데 그 말씀하시는 게 그 저는 이제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예시를 든 거고 예,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약간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영원하다면이라는 어투로 들려서 그 인간의 죽음이 극복된다고 해도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인간의 죽음이 극복된다는 건 노화가 극복된다는 거잖아요. 예, 노화가 극복되면은 그거는 참 광장에서 하세요. 어쩌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네, 지금 세 분이셔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시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네, 끝나고 질문 마지막으로. 아, 그럼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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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 시간에. 네, 질문자 누구시죠? 그럼 교수님 질문을 다안 하시고 그 죽음을 배경으로 빛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그 페이지라고 하면서 여기에 굳이 작업에서 고물 형상화하면서 이 베어가 가지고 있는 명사적 의미와 이 동사적 의미를 합쳐서 하나는 지배자, 지배, 또 하나는 인내라고 하는 두 개를 시켜서 세 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그 베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합쳐서 이 세 개라고 하는 말로 만들어낸 것이 좀 어거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시민들이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순전히 그 인내하는 자, 약간 그 말이 너무 그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만 넣어서 하면 너무 어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고, 또 하나는 도예과 학생들이 이 봄의 형상에서 보면 앞부분은 약간 짙은 쑥색이고 중간에 좀 아주 짙은 파란색, 그 뒤로 갈수록 좀 희미한 파란색으로 가는데 이렇게 한 게 어떤 의미를 갖고 한 건지. 저희가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모이면서 진해지잖아요. 아. 별이 하나가 옅은 흰색인데 이게 점점 진하게 모여갖고 하나가 뭉쳐서 이런 큰 짙은 색깔을 나타낸다는 것을 저희가 의미 나타내고 잡았어요. 색깔을 통해서 옅은 색깔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진한 색깔을 나타내서 그 큰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큰 별 앞에 있는 보이는 별에서도 검게 보여요? 뒤에 있는 게 아니 색깔이 점점 옅은 것들이 모여갖고 진해지면서 한 개가 굳건해지잖아요. 좀 더 밝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쳐주면? 그러니까 더 굳건해지고 강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강해진다는 얘기를 주기 위해서 좀 무거운 숫자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사적 의미와 동사적 의미가 약간 어거지 같다라고 한 게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으면은 그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는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배자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집안의 가정 행사권에서. 하지만 그 사람이 회사에 가면 그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양면적으로 놓고 생각하지만 이 둘은 어차피 한 개체의 서로 다른 측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마누라한테 바가지를 느낀다고 하면은 가정에서는 그는 어떻게 보면 피지배자지만
가정에서 보면 피지배자고 민중일 수 있지만 하지만 반면에 그는 우리 정치를 좌우하는 최고의 리더, 즉 지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 둘을 합쳐서 세 개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민중은 스스로 생산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생산하면서 남는 자기들이 먹을 것과 그리고 지배자들이 먹고 살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생산물들을 지배자에게 공유하고 그리고 지배자는 그 피지배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재에 의한 그런 재해에 의한 거를 보호해주고 아니면 어떤 거대한 일이 있었을 때 다 같이 뭉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단결해주는 이런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구성된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사실 배어라는 그 곰이라는 면 자체 하나에 이렇게 명사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가 있듯 피지배자와 지배자도 유기체처럼 마치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의 양면을 보듯이 혹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시선일 수 있다. 이런 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곰의 명사적 의미와 동사적 의미 즉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를 주목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전 이걸 하면서 사실 스피노자를 생각했었는데요. 스피노자의 신이 여러 가지 속성에 따라서 여러 양태들로 보이듯이 곰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면으로 보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대립해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면으로 보면 피지배자, 일면으로 보면 지배자 이런 볼 수 있는 시선의 차이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곰의 두 가지 의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사적인 내용은 10초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조 나이트 스카이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